다시 전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날 수 있는 건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최대 변수가 생긴 셈인데 일단은 예상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 어려웠지 않나 생각이 예. 됩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세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가 이 어제 있었던 파기 환송이라는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항소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환송, 다시 이제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내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파기 자판 같은 경우에는 이 항소심의 재판 이 결과 무죄 자체를 파기하고 자판 직접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무죄라든지 아니면 형량 이런 것도 선고할 수는 있지만, 이 파기 자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관행을 봤을 때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파기 자판은 가능성이 낮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검찰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 검사가 상고를 한 것이었는데, 이 상고가 기각이 되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고가 기각이 되면 결국에는 항소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무죄가 확정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기 자판은 이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결국에는 파기 자판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기 때문에 50대 50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던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이 부분 아무래도 예상이 어려웠고, 다만 이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만약에라도 파기 환송이 된다고 한다면 재상고,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이 이 선거의 뭐 피선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 재상고 기간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기 환송을 하면 재상고의 기간이 대통령 선거보다 결국에는 앞설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어서 이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상고 기각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나오신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이 심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라는 평가를 하셨었거든요. 빨랐기 때문에 무죄일 것이다, 빨랐기 때문에 유죄일 것이다 평가도 엇갈렸었는데, 이렇게 심리 속도가 빨랐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이 공직선거법이 633 원칙이 있습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270조를 보면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6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강제 규정인 예, 거죠?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1심 같은 경우가 2년 2개월이 소요가 됐었고, 이제 항소심 같은 경우가 4개월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법원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 강행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히 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대법원의 사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전원 합의체 사건은 이 심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3월 28일에 접수가 됐었고, 그리고 5월 1일에 선고가 된 것인데, 지난달 22일 그리고 24일에 두 번의 심리기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 자체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공직선거법 270조에 이 부분도 이제 가만히 됐었고, 그리고 이 선고 자체가 사건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대법원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TV 생중계도 허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일각에서는 워낙 이게 이례적으로 심리 속도가 빠르고 판결까지도 금방 나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거 대충 본 거 아니냐, 심리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주장도 내놓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동감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선고가 어느 정도 시간이냐는 결국은 재판부가 어느 정도 판단을 했느냐를 볼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쟁점 자체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실관계가 복잡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파악하는 데 이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선고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선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쟁점이 명확하고, 그리고 이 3월 28일에 접수가 된 다음에 아무래도 기록 자체를 검토할 시간은 많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의 파악이 조금 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줄여서 빠르게 한 것뿐이지 그 절차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는 점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제의 대법원 판단과 또 앞서 있었던 2심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놓고 판단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을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이라고 본 거죠, 대법원은. 예,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쟁점이 됐던 것이 이 당시 20대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2021년 12월경에 이 4가지 방송에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이렇게 네네. 이야기한 이 문장이 지금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네. 이에 대해서 일단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의 이 이야기가 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발언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이 보충적인 논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내용을 해석을 했을 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예. 가능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 판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부분 발언 자체가 독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독자적인 네.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사실관계는 골프를 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이 부분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그 부분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네.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본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픽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김문기 처장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또 백현동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심과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오히려 1심 판단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판단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렇지 않은 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달리 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결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 부분 유죄 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1심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 이 세부적인 부분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이제 파기환송이 된 항소심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대법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결국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에게 받아들이는 어떤 인상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예, 맞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에서 이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1심과 2심에서 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이게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표현을 해야지 민주주의의 토론이 가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근간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네. 기준이었고 이 기준, 이 제한이 될 수 있는 기준은 결국에는 이 공정 선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목적 자체가 결국에는 이 선거인들의 알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이 결국 발언의 해석은 발언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선거인이 이것을 어떠한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이 발언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장을 항소심에서는 문장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쪼개서 이에 대해서 해석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된 법리 오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조금 드는 의문점이요. 2020년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 그때는 대법원에서 기사회생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이때는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진 겁니까? 예, 일단은 그때와 지금의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 당시에는 그 2020년의 사건은 토론회 당시에 발언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을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예. 부분을 완화할 것이냐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골프 관련 발언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의 답변이었던 것이고 이 나머지 이 백현동 부지와 관련한 사건 같은 예. 경우에는 이 부분 국정감사 당시의 발언 관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토론회에서와는 조금 달리 사실관계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예, 봤기 예. 때문에 그런 해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12명 중에 2명은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 두 명의 재판관이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 의견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발언의 의미 자체가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고 해석될 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 표현이라든지 선거운동의 자유 이런 부분에 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축소해서 이 부분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 결국에는 이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이 이 공직선거법상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런 이제 의견을 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이 발언 자체가 이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인식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공직선거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었는데 이 대법관 두 사람의 판단도 동일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예. 행위가 아니어서 이것을 이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도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두 분의 소수 의견이 있긴 했지만은 12명 가운데 10명이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압도적인 다수가 유죄를 선택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파기환송심 다시 2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무조건 유죄를 선고해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파기환송심에서 이 결국에는 공판기일 자체의 진행이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법원의 법리가 명확하게 이제 제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공판을 진행하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다만 이 앞서의 선례를 봤을 때는 거의 통상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과 동일한 판단이 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동일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지만은 거의 유죄가 나온다고 봐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 절차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파기환송심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이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지금 사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 기록이 일단은 항소심 재판부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을 받은 다음에 재판부 배당을 해야 됩니다. 이 법원 안에도 많은 재판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맡을지를 배당을 하게 되고 이 배당이 된 재판부가 그럼 이제 공판 절차를 진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하게 되고 이 피고인에 대해서 출석을 할 통지를 해야 됩니다. 공판기일에 출석을 하라는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실제 공판기일이 진행된 다음에 선고까지 이뤄지는 이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이런 절차 진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2심 재판부는 기존에 2심을 선고했던 재판부랑은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이 파기환송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가 맞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 이 형사사건 선거 관련해서 이 진행을 하는 사건 재판부가 2부, 6부, 7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기존 사건은 6부에서 선고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6부보다는 2부 또는 7부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결론이 언제 나올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보통 이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물리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예, 이 파기환송심에서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결국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 진행에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예. 각각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록 송부 같은 경우에는 신속히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배당까지는 신속히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공판기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출석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언제 공판기일이 열릴 것이니 출석해 주세요라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통지서가 송달되는 과정이라든지 실제로 공판기일이 한 차례 열릴 것이냐 아니면 뭐 두 차례, 세 차례 열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국에는 선고기일이 언제 잡힐지도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까지 이재명 후보가 논란이 됐던 게 재판 지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은 대선 전까지는 결론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2심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그 다음에 그걸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다시 상고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파기환송심이 결국에는 이 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고심의 판단까지가 나와야지 결국 이 사건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건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피선거권, 결국에는 예. 이 대선에 출마하는 이 자격에 대해서도 법적인 쟁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협조가 중요할 텐데 뭐 여러 가지 또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일단은 이 파기환송심 사건 진행에 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지라든지 이런 송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신속히 진행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파기환송심이 정말로 빠르게 진행이 돼서 5월 중에 선고가 난다라고 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고심 기간에서 이 상고 자체도 상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형사소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4조부터 379조까지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상고 제기 기간이 7일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록이 이제 접수가 통지된 다음에 그 다음에 20일 이내 상고 이유서라는 것을 제출하는 이런 기간들을 법적으로 네.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네. 한다면 5월 중에 선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대선이 6월 3일까지 이 재상고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일단은 파기환송심 이쪽에서 유죄를 받게 된다. 그래도 뭐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면은 형을 얼마나 받아야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이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지금 이주호 부총리가 출근길에 좀 설명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부터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을 두시는 분야 그리고 대행의 대행인데 거기에 대한 입장 그리고 외교통상안보 우려 입장 그리고 의대교육 입장. 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총리님 그러시면 네. 이쪽 좀 봐주세요. 네. 카메라 쪽. 권한 대행을 맡게 되셨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그 책임감을 느끼고요.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 관리에 무엇보다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권한 대행의 대행이라고 네.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입장 좀 궁금합니다. 뭐 국정은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수장이셨는데 네. 지금 외교, 통상, 안보 이런 분야들에 대한 좀 우려가 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또 국무위원들과도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한 대행을 맡으시면서 지금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영향이 미쳐질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의대 교육은 일단 그 의대생들 꼭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고 뭐 의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난제들이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주호 권한대행의 출근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대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겠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국회와의 소통을 이야기했습니다. 권한대행이라는 전례를 찾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민주당의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추진 이것과 관련돼서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를 하면서 권한대행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거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과 연관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논란이 되는 게 헌법 84조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엔 나오지 않았어요. 이 헌법 84조가 논란이 되는 배경 뭡니까?
이 헌법 84조가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형사상의 소추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서 이 부분 해석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고, 이 소추라는 것이 지금 현재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친 다음에 재판부에 이 재판을 진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추의 의미를 기소까지만이다라고 보게 된다면 이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건들에 대해서 재판은 여전히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후에 이 재판 과정까지도 의미하는 것인지, 이에 따라서 이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를 전제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쟁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모두 5개 아닙니까? 이번 사건과 같이 빠르게 결론이 날 만한 다른 재판들도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남은 사건 같은 경우가 뭐 이재명 후보의 이 위증교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쌍방울, 뭐 대북송금, 대나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네. 이 중에서 가장 사건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위증교사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 사건 같은 경우가 1심에서 일단 무죄가 선고가 됐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항소심 이제 공판 기일이 이 첫 기일이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이 나머지 사건들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결국은 항소심의 첫 공판 기일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론까지는 아직까지 굉장히 먼 길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초대형 변수,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초대형 변수가 생긴 셈인데 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건지, 또 여기에 어떤 여파가 있을 것인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